대한민국의 보수우파가 문화전쟁의 가치를 인식한 게 이제 한 1년 됐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한국인들에게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갖다 주입시켰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에 태어난 거야. 너희들은 애초에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거야. 심지어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80년대 90년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보다 한반도에서의 적자야. 역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정부야. 이렇게 얘기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4.3 사건을 왜곡시키고 사상의 본질을 흐려놓음으로 인해서 가장 누가 많이 이익을 보겠습니까? 좌파들이 보는 거예요.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제주 4.3 사건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자 또 무장투쟁의 사령관인 이 김달산이 5만 2천여 장의 투표 용지를 들고 북한으로 가요. 가서 인민대회를 열고 그 투표를 가지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을 갖다가 찬성한다는데 투표를 한 겁니다. 그 자료 어디서 찾았는지 아세요? 제주 4.3 기념관에서 나온 겁니다. 건국전쟁 2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건국전쟁 2는 1편과 좀 달리 강국 그 좌익 공산주의에 주목한 영화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된 이후부터 시작해갖고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 5년여의 시간 동안 도대체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였는지 그리고 또 그때 48년도 8월 15일 날 우리가 건국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제대로 이 보수우파 쪽에서는 연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당시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어떤 사실적 관계가 있었는지를 좀 규명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게 이제 주로 좌파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 시기를.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왜 이쪽 분야의 이 시기를 그렇게 좌파들이 탐독을 했는가 좀 호기심 차원에서 좀 찾아봤더니 결국은 이 시기가 치열한 이 자유민주주의하고 그다음에 이 공산주의와의 어떤 이념적 대립이 아주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너머로 굉장히 세게 붙었던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범죄적 행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시기. 특히 48년도 제주 4.3 여순 반란 사건 이런 거는 뭐 명백한 무장 투쟁이거든요. 특히 48년 5월 10일 날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는 선거를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희생당하고 굉장히 뭐 주택이라든가 가옥도 많이 파괴되고 우리 역사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6.25 전쟁이 물론 극심한 피해를 가져왔지만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은 한번 크게 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격돌했던 시기였다. 그러다 보니까 제 관점에서는 이 시기는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범죄 행각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났던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좌파들이 이게 이제 범죄 시기를 좀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대략 그런 그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자신들의 어떤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죠. 오히려 더 독점적으로 선점적으로 그 연구를 그렇죠. 진행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기를 탐독하면서 하여튼 뭐 제주 4.3 사건도 그렇고 남로당이 세워지면서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 뭐 총파업이라든가 46년, 47년 할 거 없이 뭐 그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대구에서는 폭동도 일어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반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죠. 그 시기에 이 극심한 어떤 폭동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제가 그 숫자가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48년도 남로당 박헌영의 남로당이 27 걔네들 말로는 27 구국투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죠. 그거는 나라를 파괴하는 건데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산주의 국가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구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를 굉장히 교란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미 그때부터 나타난 거예요. 이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언어를 교란시키는 작업들이. 근데 13,000명이 죽었어요. 전국적으로. 27 구국투쟁, 27 투쟁을 하면서 저는 뭐 그러니까 표현은 그들은 27 구국투쟁이라고 썼지만 저는 그냥 27 투쟁이라고 표현하는 게. 근데 저는 27 구국투쟁 뭐 이런 게 있는지 처음 듣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일반에 잘 안 알려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반국가 활동을 했던 거네요. 쉽게 말하면. 전국적인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27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1948년도 2월 7일이죠. 그렇죠. 4.3 있기 전에 그렇죠. 두 달쯤 전, 뭐 한 달 반쯤 전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5월 10일 선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지기 직전의 상황이거든요. 47년도에 유엔에서 합법적으로 선거를 갖다 결정하고 결국 국민들이 어떠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다 결정해라. 그래서 원래는 남과 북이 동시에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48년 1월 달에 이제 아마 유엔 감시위원단들이 들어옵니다, 한국에. 근데 북한에서 막아버렸잖아요. 1월 24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북한은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소련과 북한인 김일성이 이걸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한에서만 선거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북한은 이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그렇죠.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46년 2월 달에 이미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토지개혁도 하고 정부 형태의 국가 조직도 만들어내고 법도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경제체제를 갖다가 자신들이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토지개혁을 통해 갖고 이미 뭐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경제체제를 완성시켜 나간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미 국가가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정부 형태가. 근데 이제 뭐 임시라는 나라가 붙어갖고 뭐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임시니까 아직 뭐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만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공산주의의 기만적 전술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신들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기만성이 좀 돋보인다. 저는 그렇게 애초에 보고. 의도적으로 네이밍을 그렇게 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특히 이 해방전국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구국 그러면 나라를 구한다는 투쟁이 아닙니까? 근데 무슨 나라를 구합니까? 자유민주주의에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에 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뭐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하냐. 그리고 당신은 뭐 북한에 가서 살고 싶으냐. 남한에 가서 살고 싶으냐. 좌파 공산주의자들도 북한에 가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의 단물은 다 빨아먹고 살면서 결국에는 그 이념적 지향을 갖다가 이상하게 교묘하게 혼란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일종의 이제 투쟁 전술이에요. 이 공산화 전략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많이 좀 농락당했다. 근데 그 과정이 지금 2025년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게 좀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2.7 투쟁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말씀 좀 조금만 더 보충을 드린다면은 구국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마치 자신들이 나라를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죠? 그 통일 뭐 이런 단어들, 뭐 민족, 자주 이런 단어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일견 들으면은 아, 이 사람들의 어떤 정치 노선이 굉장히 그 민족적이고 진짜 자주적이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사회 공동체를 위한 어떤 정책이라고 착각들을 일으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공산화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근거는 이미 1945년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랑 비슷한 시기를 겪었던 체코, 헝가리, 뭐 루마니아, 폴란드 이런 동유럽 나라들을 보면 아주 여실히 증명되거든요. 한마디로 좌우합작을 추진했던 나라들은 거의 100% 다 공산화됐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 국공합작,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는데 결국 국공합작이 시발점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언어를 교란시키는 개념을 교란시키는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이 2025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독님이 영화 제목을 이제 건국 전쟁으로 잡으셨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언어 뭐 선전 선동 전술 뭐 좌파들은 그걸 잘 여실히 알고 활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생각해봤을 때 왜 영화 제목을 건국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1편 때부터 이 제목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후보로 선택한 제목이 한 20개가 될 정도니까 건국전쟁 처음에 이제 1편 나올 때 2024년도 얘기죠. 2023년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뭐 하와이로 간 대통령이라는 제목도 있었고 다 기억은 안 나요. 솔직히. 근데 한 20개 정도가 계속 이제 제 머릿속에서 고민이 됐던 것들인데 최종적으로 건국전쟁이라는 단어가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만들고자 하는 영화에 가장 부합하는 영화다. 제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 건국전쟁 중이에요.
저는 그런 좀 정의를 좀 내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등 따 있으면은 사실은 과거를 잊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은 우리는 건국이 완료되지 않았다. 건국 1세대들의 이 어떤 그런 가치관, 그들이 꿈꿨던 사회, 이건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의미는 저는 굉장히 높게 본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건국이라는 게 지금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1919년 20년대에 그 상해 임시정부의 그 독립운동을 이제 건국으로 봐야 되냐, 정부 그 당시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던, 아니면 진짜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진짜 건국으로 봐야 돼, 이런 논쟁도 지금 건국 관련한 논쟁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 사람한테 건국이 언제 됐냐라고 물으면 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의견이 갈리죠. 상당 부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상해 임시정부의 건국에 좀 이렇게 그쪽으로 좀 마음이 기우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길 가다가 한 10명한테 물어보면 거의 8명은 그렇게 답할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제가 조사한 적은 없지만,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 언론의 역할이 제대로 정상적인 기능이 작동 안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아시겠지만 뭐 대한민국의 지금 뭐 사법부, 언론, 뭐 경제, 정치, 문화 할 것 없이 굉장히 심각한 편향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좌편향. 이건 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그 위기의식을 느끼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론에서 만들어지고 생산되는 어떤 그런 이념이라든가 개념들이 굉장히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국에 대한 얘기도 그냥 길거리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상당 부분이 언론의 영향을 받아서, 특히 좌파 언론의 영향을 받아서 뭐 1920년대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건국으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명백한 거짓이에요. 나라가 만들어진다라는 게 어떻게 주권도 없고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가장 백과사전적인 정의를 놓고 보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거는 결국 좌파 언론이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두세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건국전쟁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좀 더 국민들하고 같이 진실의 목소리를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건국전쟁으로 좀 집약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독님 아까 건국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지금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단물은 다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1945년도에 이제 해방이 됐고 1933년 후에 48년도에 건국이 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전 세계에서 대략 우리와 비슷한 어떤 그런 과정을 겪은 나라들이 한 90여 개의 나라가 비슷한 과정을 겪었더라고요. 식민지의 경험도 했다가 독립을 했고, 그러니까 해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나라를 만들고, 이런 비슷한 과정을 겪었는데, 그 나라들 중에서 90여 개 나라들 중에서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어떤 건국, 그러니까 이제 근대화의 기초로 한 건국,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에 있어서의 산업화, 경제적 산업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주화, 모든 사람들이 좀 더 평등하고 공정하게 사회적 규칙이, 법과 원칙이, 상식이 작동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 이 세 가지를 달성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딱히 떠오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들은 이미 그 이전서부터 그런 것들이, 그런 뭐 18세기 19세부터 그런 고민들을 해왔고, 그 결과물로 이제 자신들의 정치 체제를 만들어낸 것이지, 우리는 사실은 물론 우리가 뭐 5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조선과 대한민국은 완전히 갈라지는 나라거든요.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45년을 중심으로 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나라가 이제 만들어진 그 나라들 중에 트리플 크라운, 다시 말해서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 이런 나라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국민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자랑스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극단적인 이념과 체제의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역전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곳곳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위기다. 이 건국이라는 것이 아직 완전히 완성이 안 됐다. 그 건국화의 과정이 완성이 됐다면 이런 갈등이 사실은 필요 없는 건데 건국절이 맞냐 어느 건국절이 맞냐 이런 논쟁하고 있고 어느 체제가 우리에게 어울리냐 이거 아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완성이 안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영화가 영화인 만큼 탄압도 많이 받으셨다고 알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이번 정부에서 뭐 보수 우파 영화 또 다큐멘터리가 나오는 걸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일단은 이게 이제 정부 하나 바뀌었다 그래갖고 근데 저는 이제 제 생각 잠깐 말씀드리면 그만큼 공격을 받으신다는 거는 좌파들이 이 영화가 나왔을 때 뼈아프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이게 지금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9월서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저희가 9월 10일 날 개봉을 했으니까 대략 한 9월 초 8월 말 뭐 이때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뭐 지하철 광고를 갑자기 정상적으로 뭐 1,000만 원 가량 디자인까지 포함하면은 들었으니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거 정상적으로 심의도 다 받고 다 정상적으로 진행된 그 지하철 광고가 갑자기 지하철 철거 명령을 받는 일도 있었고 그 뭐 말도 안 되는 이유죠 사실은. 그 사람이 뭘 이유로 그렇게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정치 광고라는 거예요. 정치 광고. 그러니까 지하철이라는 다중의 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무슨 정치 광고를 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실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니 말이 안 되는 게요. 이거는 영화예요 영화. 이게 무슨 특정한 무슨 정치인을 이렇게 광고하고 홍보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광고와 영화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 사회에서 길거리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광고하고 영화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명백하게 다른 겁니다. 광고는 특정한 것을 어떤 내용이라든가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홍보하고 선전하는 게 광고라면 영화는 그 안에 감독의 고뇌와 예술가의 어떤 흔적들이 남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도 있고 그 장르가 같은 것이 아닌데 단지 지하철에 이제 그 선전 벽보가 그 이제 동일한 공간을 사용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건데 다른 나라에 가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술 작품을 그 광고로 이제 정치 광고로 치부하면서 지하철 광고를 내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이제 정말 무식하거나, 그러니까 감독님 말씀하신 그 광고와 어떤 그 영화의 구분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지능이 딸리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탄압하려고 한다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탄압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감독님이 이제 보시기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영화적인 탄압도 있고 또 최근에는 그 독립 영화 관련해서 이제 불인정 통지서를 받으셨다 이런 말씀을 공유하시기도 했거든요. 이건 네.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뭐냐면은 날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며칠이더라. 하도 얼마 전에. 네, 9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여튼 뭐 9월 말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니 날짜가 틀리면 이게 또 창피한 일인데 언제죠? 갑자기 우리가 지금 확인하셔도 돼요. 네네네. 갑자기 요즘 하도 일이 많으니까 막 일단 뭐 제가 적당히 표현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독립 영화로 저희는 이제 이걸 신청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뭐 저예산 영화고 저는 뭐 맨날 가내수공업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건 뭐 상업적인 논리가 작용되지 않은 저예산 영화이고 또 감독의 생각이 또 고뇌와 깊이가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독립 영화 이걸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불인정 통보서가. 그래서 사실 상상을 못했던 일이기도 하고 아니 이게 독립 영화가 아니면 어떤 영화가 독립 영화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특종 보도한 걸 보고 제가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이게 영화의 내용이 위험하기 때문에 독립 영화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 그게 이유였어요? 네. 그 이제 회의록이 나왔어요 이번에. 아니 세상에 영화의 내용이 위험하기 때문에 독립영화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예술작품에. 위험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예술작품의 어떤 심사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는 또 굉장히 또 불공정한 게 저랑 비슷한 영화들 예를 들어서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다큐멘터리라든가
뭐 하여튼 되게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화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의 영화도 그렇고 비슷한 류의 영화들은 다 독립영화 인정을 받았어요. 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지난번 건국전쟁 1은 독립영화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참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 게 그거는 줬다가 뺏어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독립영화 인정을 받았다가 나중에 독립영화를 인정을 못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심지어 작년에는 2024년도 영진회에서는 2번의 공식적인 결산 보고서가 발표가 돼요.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한국 영화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 영화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국전쟁이. 2024년도 건국전쟁이 117만 3천 명을 동원했어요. 관객을. 야 진짜 그러면 뭐 다큐멘터리 영화 치고는 정말 엄청난 그건 기적이죠. 한마디로. 기적을 이룬 네. 거네요. 진짜로. 그리고 전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 영화 전체 한국에서 만들어진 전체 영화 중에 8등을 했어요. 2024년도 기준. 2024년도 상반기에. 그러니까 모든 상업 영화를 다 포함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모든 상업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오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까지 다 포함시켰을 때도 8등을 한 겁니다. 10등 안에 드는 영화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 애초에 결산 보고서 처음에 초고가 나왔을 때 처음 발간됐을 때 없더라고요. 건국전쟁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영진에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뭐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직원의 실수였다 어쩌고다 그러지만 저는 뭐 그건 믿질 않고 그거는 뭐 고의적인 어떤 그런 그 누락 건국전쟁의 성공과 결과를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좌파 그 영진이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 관계자들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네. 거죠. 올해도 또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2025년도 이 독립영화 심의에서 어떻게 내용이 위험하니까 심의 불인정 승인을 못하겠다. 이런 거는 한국 사회가 지금 지극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건 이념을 떠나서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특별히 뭐 건국전쟁 1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그 정권 시절에 발생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영진위에서 독립 영화를 인정했다가 이제 인정한 걸 취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권이 대통령이 뭐 보수 정당 출신이더라도 영진위에서는 그렇게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보수 콘텐츠를 탄압하고 문화 탄압을 했던 그런 행태가 있었다는 거네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게 이게 기관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조직 자체가 바뀌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또 공이 들어야 된다. 올바르게 바뀌려면. 그러니까 뭐 영진이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뭐 진실과외위원회라든가 여러 우리 위원회라든가 또 국가적인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이 바뀐다 그래서 교체된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건국전쟁을 둘러싼 이 정말 웃지 못할 또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이런 에피소드들은 바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두터운 좌파적인 카르텔로 묶여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올바른 진실의 목소리로 뒤바꾸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거를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죠. 감독님이 지금 이제 건국전쟁 2 관련해서 이렇게 부당한 탄압, 저는 이제 부당한 탄압이라고 생각하는데 탄압 받고 계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동료 예술가들 아니면 감독들이 목소리를 내주시나요? 어떤가요? 전혀 없죠, 사실은. 아 그래요? 보통은 이게 뭐 좌우를 떠나서 그 영화 업계라는 업계 자체의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목소리를 내주는 동료가 없으신가요? 그 재미난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것은 뭐냐면 독립영화가 도대체 뭐냐라는 어떤 철학적인 고민에서부터 같이 우리 사회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근데 이제 독립영화 협회라고 있습니다. 한국 독립영화 협회. 이게 꽤 됐습니다. 그래도 한 30년 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꽤 오래된 조직인데 여기에 홈페이지가 맨 앞에 독립영화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근데 보면은 뭐냐면은 정권에 이렇게 맞서서 감독이 자기의 고유한 색깔과 자기의 신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영화라는 매체로 표현할 수 있게 그거를 뒷받침하는 것이 독립영화협회의 어떤 목적이다. 설립 목적이다. 그 내용에 명확히 들어가지만 감독이 뭔가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데 그 신념과 그의 어떤 개성과 그의 생각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좌파적인 뭐 신념이라는 표현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의 고유한 어떤 영역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크리에이티비티한 그렇게 독립영화협회가 지금 정의를 스스로 그렇게 내리고 있지만 지금 이 건국전쟁이 지금 탄압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저희들한테 뭐 그래 우리 저 같이 힘을 모아서 김동현 감독과 건국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뭐 성명서를 발표하고 뭐 싸우겠다 절대 안 해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정말 모순이네요. 예. 네. 그 한마디로 자기네 진영, 자기네 사람이면은 이게 적용이 되고 자기네 사람이 아니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이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웃지 못할 상황인데 이거는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겉으로는 굉장히 정의롭고 뭐 진보적이고 뭐 사실 뭐 말만 그럴 뿐인데 얼마나 이게 구태의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그 잔재의 모습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작년에 그 윤석열 대통령 무슨 뭐 반대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하야해라 뭐 이렇게 이제 맨날 이 뭐라 그럽니까 좌파들의 이 성명서에 선두에서 하는 데가 영화인들 무슨 성명서가 나와요 보면. 그래서 이제 몇몇 유명한 감독들 이렇게 앞에다 대놓고 하는데 작년에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은 3,000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3,000명의 영화인들이 뭐 윤석열 정권을 반대한다. 뭐 빨리 뭐 파면하라 그랬던가. 하여튼 뭐 그런 정치적인 구호를 내걸었어요. 근데 거기서 인원이 모자랐나 봐요. 700명 정도가. 근데 관객이 들어가요. 관객이요? 아니 영화인의 관객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진짜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진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공정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사람이구나.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서명을 하고 어떤 뭔가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뭐 가장 잘하는 게 민노총 이런 데인데 그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직업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이 어떤 공동적인 어떤 그런 걸 기초로 해서 뭔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영화인들이 뭐 반대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반대한다 그러면서 성명서를 냈는데 좌파들이 관객이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영화 감독, 오케이, 작가, 촬영 감독, 배우 여기까지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하지만 관객은 직능단체로 섞일 수가 없는 그룹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직업이 있잖아요. 관객들. 이제 그건 궤변이라고 생각되는 게. 그렇죠. 관객들은 각자 그냥 영화를 보러 간 사람들이지 자기 생업을 종사하는 업은 따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하죠. 네. 영화인으로 구분될 수가 없다는 그렇죠. 뜻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700명인가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머리수를 채워넣기 위해서.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데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정말 잘못된 이념과 생각들을 이제는 좀 더 전 국민들이 깨달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감독님께서 이제 건국전쟁 2를 제작하고 이번에 이제 개봉하시면서 물론 이제 저는 진실의 목소리가 알려져서 그게 참 감사하고 너무 이제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말씀하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탄압이라든지 문화 탄압, 그 다음에 뭐 영진위의 이런 부당한 결정 이런 것들을 다 수면 위에 드러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단순한 어떤 다큐의 그 메시지를 떠나서 그걸 초월해서 그냥 어떤 이 건국전쟁을 개봉함으로써 알려지게 된 어떤 좌파들의 추악한 민낯들 저는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오늘 그 부분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영화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건국전쟁 2가 그 감독님이 이제 부제로서 프리덤 파이터 그 제목을 이제 붙여 놓으셨어요. 혹시 왜 그런 부제를 선택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1편이 더 벌스 오브 코리아였어요. 그 이제 한국의 탄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는 더 벌스 오브 코리안즈,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어떻게 탄생했나, 그러니까 나라가 탄생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2부는 한국인들이라는 어떤 좀 추상적 개념을 좀 생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인 상황들이 계속 급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애매모호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해서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영화가 시기가 1945년 8월 15일서부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공산주의와 맞서 싸웠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이제 고민하는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거는 프리덤 파이터라는 단어가 이제 떠올랐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2부의 부제로서 프리덤 파이터를 선택한 것은.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이제 박진경 대령이 조명이 많이 되잖아요. 그 포스터에 보면 이제 나오는 인물. 저도 이제 처음에 이게 누군지 몰랐어요. 그 건국전쟁 2 포스터를 봤는데 어떤 군인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누굴까 하고 궁금했는데 그 영화를 관람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박진경 대령이라는 분은 우리 한국 사람 뭐 대다수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이름일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사람이고 왜 이 사람을 영화에서 이제 조명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박진경 대령을 영화 포스터로 쓴 거는 사실은 저는 오래전서부터 이 영화 2부를 구성하면서 이런 인물들을 좀 그 포스터로 전면에 내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있었고 아마 많은 관객들은 이제 건국전쟁 1편이 이승만 대통령의 온갖 비난과 왜곡을 이렇게 바꿔놓은 작업이다 보니까 진실의 목소리로 그래서 이제 2부가 아니라 2편에서도 그 이승만 대통령의 이미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기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사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러 사실은 그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일단은 그 건국전쟁이 9월 10일 날 공식 개봉을 했는데 공식 개봉하는 시점에 박진경 대령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선택한 이유는 박진경이라는 인물이 한국의 현대사에서 너무나 억울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특히 한국 역사에 있어서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1948년 제주 4.3 사건 관련해 갖고 이분이 48년 5월 5일 날 부임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43일 근무했어요. 제주도에서. 그렇게 오래 근무한 것도 아니네요. 43일. 그럼요. 한 달 조금 더 되는 시기인데 근데 48년 6월 18일 날 이제 남로당 부대 내 남로당 세력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삶이 안타까운 죽음이고 대한민국 군인이 그리고 이로 인해 갖고 남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갖고 부인이 신성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을 떠돌아요. 행방불명자가 돼갖고 가족들도 몰랐어요. 그 와중에 이제 남편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뱃속의 태아도 사산을 한 거죠 결국은. 너무 충격을 받으시니까 이제 돌아가신. 그래서 한 가족이 완전히 뭐 몰락을 한 겁니다. 박진경 대령의 한 가족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입니까 이게. 근데 이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박진경 대령을 악마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주 4.3 단체에서는 박진경 대령을 무슨 뭐 제주 4.3 사건의 학살의 주동자 뭐 애초에 제주도민을 갖다가 뭐 30만 명을 뭐 학살해도 좋다라고 명령을 내렸다. 어린아이를 사살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런 아니 그거를 지금 공중파 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한 말을 그대로 그냥 인용했던 것이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심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명백하게 억울한 죽음인데 이 명백한 한 군인의 죽음을 이걸 완전히 악마화시킨 거예요. 이 사람을. 이건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도 역사의 법정에서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진경 대령을 좀 더 치밀하게 구성을 했던 거고 그래서 박진경 대령을 이렇게 무슨 학살의 주동자라고 얘기했던 또 공중파 방송도 있고 뭐 인터뷰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들을 제가 아주 세세하게 그 반대 논리로서 무죄임을 입증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영화를 보시면 그 과정들이 아주 세밀하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결론은 박진경 대령은 죄가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논리를 저희가 이제 반박 논리를 이제 준비하고 영화로 구성할 때 보수 우파의 자료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좌파들이 내놓은 자료들, 좌파들이 써낸 책에서 결국 인용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보수 우파의 어떤 레퍼런스를 이용하면은 저거는 뭐 자기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했다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보수 우파적 시각들의 자료들은 다 빼버리고 좌파적 시각으로 제주 4.3을 기록한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뽑은 자료들을 가지고 박진경 대령의 무죄를 입증한 거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도 아직까지 뭐 제주도에서는 뭐 박진경 대령은 뭐 학살의 주동자다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근데 제발 또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제주도지사가 무슨 뭐 서울까지 와갖고 건국전쟁 2가 무슨 뭐 역사를 왜곡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극우 선전물이라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말인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도 부탁을 드리지만 역사를 왜곡했다 그러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역사를 왜곡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건국전쟁 2에서 어떤 내용이 사실이 아닌지 어떤 부분의 어떤 이야기가 잘못된 것인지 팩트와 맞지 않는지 팩트와 맞지 않는지 그렇죠. 적시를 해야죠. 그냥 두리뭉실해갖고 그냥 뭐 건국전쟁 2가 뭐 역사를 왜곡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건국전쟁 2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7만 한 4천 명 정도가 봤거든요. 생생한 증언들을 뭐 이제 증인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진실을 찾기 위한. 결코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국민들이. 그럼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박진경 대령이 역사적으로 무죄인 이유, 그러니까 왜 부당하게 그렇게 역사적인 어떤 왜곡의 대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덮여진 어떤 그 왜곡이 무엇이고 그게 어떤 식으로 잘못이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 4.3 사건의 학살의 주동자다 큰 타이틀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사람으로 인해 갖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다. 이 두 가지 팩트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목적으로 해서 제주도에 내려온 사람이다. 대충 이 정도로 이제 이 좌파들의 논리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걸 아주 이게 애매모호하면 안 되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제주 4.3 진상보고서에 그 사망자들이 14,000명, 14,500명인가 하여튼 그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으로. 이 사람들을 시기별로 사망한 시기를 분석해 본 거예요. 이건 저희들 자료가 아니라 제주 4.3 진상보고서에 있는 자료예요. 근데 사실 이걸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은 거죠. 어떤 구석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4월 달에 몇 명이 죽었고 5월 달에 몇 명이 죽었고 뭐 6, 7월 이런 그렇죠. 식으로 시기별로 얼마가 죽었는지. 중요한 정치적 사건을 기점으로 해갖고 시기별로 한 5-6가지를 이제 이게 분리를 시킨 다음에 그 시기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를 이제 분석한 표가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박진경 대령이 만약에 학살의 주동자고 이 사람들이 이 박진경 대령이 정말 죄가 있고 원흉이라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박진경 대령의 부임 기간에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 나온 제주 4.3 진상보고서의 표에 의하면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시기는 1948년 10월 중순이에요. 10월 20일경 이때. 그때 한 9,700명 정도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시점은 그 이후인 1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10월 중순서부터 11월까지 요 시기를 합치면은 10,000명이 넘어요. 대략. 그러니까 박진경 대령이 사망한 이후입니다. 그 시기는. 48년 10월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진경 대령은 48년 5월 5일 부임해서 48년 6월 18일까지 근무했어요. 43일 동안. 그럼 이 사람이 근무했던 시기에 사망한 사람과 박진경 대령이 근무하지 않았던 박진경이 이미 사망한 이후의 사망자의 이 표가 데이터가 너무 큰 차이를 가져오잖아요. 이게 뭐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박진경 대령이 사망한 이후에 86%가 사망을 해요. 전체 사망자 중에 전체 사망자 중에서. 그리고 박진경 대령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가 200명으로 지금 제가 그 조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더 흥미로운 부분 데이터는 뭐냐면 재민일보라고 있어요. 그 전형적인 좌파 단체인데, 신문사인데 재민일보가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제주 4.3의 뭐 진상을 규명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리서치도 하고 보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책으로 내요. 재민일보가 낸 책이 4.3은 말한다 그런 책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도 박진경 대령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박진경 대령이 부임했던 그 시기에 교전 중에 사망한 사람이 25명이에요. 교전 중 사망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박진경,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진경 대령이 4.3 사건의 학살의 주동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학살의 원흉이라고 얘기하려면 사람이 많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표현이 좀 거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 48년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가 거의 86% 거의 90%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이 학살의 주동자가 됩니까? 이런 것들이죠. 영화를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도 많이 제시가 돼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말 그대로 무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4.3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그 잘못된 시각이 많이 통용이 되고 있잖아요. 일단 4.3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뭐 감독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건 이제 내란 폭동이더라고요. 내란 폭동. 그러니까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서 50 선거를 앞두고 그 선거를 이제 사보타지하기 위해서 남로당이 주축이 돼서 이제 일으킨 폭동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왜 대한민국에서 그 4.3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왜곡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대다수 사람들은 4.3 하면 뭐 다시 길거리 인터뷰를 상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4.3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어떤 사건이었나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뭐 이승만 정부 그때 뭐 이승만 관련도 없겠지만 뭐 이승만 정부가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왜곡이 하게 됐고 이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4.3 사건을 국가가 저지른 그 국가 공권력에 의한 폭력적 사태로 규정을 한다 그랬을 때 누가 가장 득을 많이 보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뭐 셜록 홈즈의 추리 소설이라든가 우리 재밌게 읽었던 아가사 크리스티라든가 이런 책 보면은 그 책에서의 공통된 점은 뭐냐면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가장 이익이 되는 사람이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떤 자신의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 사건을 저지른다든가 데이터들을 조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모든 우리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행위입니다. 사실 자기를 은폐하기 위한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전 동일한 얘기예요. 이렇게 4.3 사건을 왜곡시키고 사선의 본질을 흐려놓음으로 인해서 가장 누가 많이 이익을 보겠습니까? 좌파들이 보는 거예요.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왜냐? 제가 처음에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시기는 한마디로 얘기해갖고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설립을 방해하려고 했던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무장 폭동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강조하지만 오늘날의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들은 벽돌 한 장 놓은 게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한 3, 40년 동안 울거먹었던 좌파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어요. 자기네들을 더 강화시키고 자기네들이 역사에 있어서 옳다. 자기네들이 역사에 있어서의 어떤 주인공이다. 어떤 주류적 세력이다. 어떤 한반도에서 어떤 합법적인 정통성을 갖고 있는 정치적 세력이다.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다. 그들은 말 그대로 반국가 세력인 거예요. 이게 영화를 그래서 꼭 경전쟁을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야, 이 영화는 반드시 봐야 돼라고 지금 막 SNS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막 포스팅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동안에 비밀에 쌓여 있었던 이 대한민국 건국을 둘러싼 이 비밀의 문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핵폭탄급에. 그러니까 영진이 좌파 영화 영진이 심사관들이 위험한 영화다라고 얘기한 거는 일견 맞는 말이에요.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영화죠. 자기네들이 누려왔던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다 붕괴되고 있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붕괴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진실을 어둠이 거짓 세력이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진실의 빛은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인류 문명이 다 입증을 하고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단순한 이제 방해 책동을 넘어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이거는 야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영화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료들이 기적같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현대사를 연구하고 대한민국 현대사를 고민하는 사람이 김덕현 감독 혼자 있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결정적 자료들은요 정말 놀라운 자료들이에요. 영화를 보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결정적인 자료는 어떤 두 가지 얘기하고 좀 소개를 싶은데 해주시죠. 네. 48년 이제 8월달에 김달삼이 월북을 합니다. 그러니까 48년 저는 이제 50선거가 되게 중요하다. 그걸 계속 강조하는 사람인데 이 50선거를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려고 제주 4.3도 일어나고 뭐 폭동도 일어나고 13,000명이 사망하고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달삼이 어쨌든 제주도는 자익공산주의 합치에서 성공했어요. 왜냐? 우리가 5월 50선거를 통해서 200명의 국회의원들을 원래 뽑기로 계획했던 겁니다. 재헌의회 국회의원들. 이들을 통해서 법도 만들고 대통령도 뽑고 정부 형태도 만들고 원래 계획이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198명을 뽑았어요. 2명을 못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2명이 어디냐? 북제주예요. 결국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에선 선거를 무력화시키는 성공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48년 8월 달에 8월 2일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김달삼이 제주 4.3 사건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자 또 무장투쟁의 사령관인 이 김달삼이 5만 2천여 장의 투표용지를 들고 북한으로 가요. 그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제주도라고 적혀 있고 5만 2천 몇백 장. 그건 뭐냐면은 가서 해주에 가서 그 인민대회를 열고 그 안에서 그 투표를 가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갖다가 찬성한다는데 투표를 한 겁니다. 제주도 몫을 갖다 바친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반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기만성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아니 선거가 뭐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면은 끝까지 선거를 부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런 논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어쨌든 논리체계 안에서 사고를 한다 했을 때 선거가 잘못됐다. 선거하면 안 돼.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끝까지 선거를 부정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렇죠. 결과도 부정해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8월 달에 북한으로 5만 2천 장의 비밀 투표한 그 제주도민이 보시면 영화를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게 구체적인 증거물이거든요. 이름과 서명과 도장과 날인이 찍혀 있는 투표용지를 가지고 북한으로 갑니다. 해주로. 그래서 해주 인민대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제주도에서 이렇게 싸워갖고 선거를 무력화시켰다. 그러면서 5만 2천 장의 투표용지를 내놓고 이것이 제주도민의 민심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갖다 동조한다는 거예요. 찬성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반역이죠. 제가 이런 공산주의 기만성들이 싫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표들은 사실 제주도민들이 그 조선 공산당에 투표한다는 걸 알고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당연히 알고 한 거죠. 알고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선거를 5월 10일 날 선거를 해야 될 사람들이 선거를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거부하고 이제 조선 그렇죠. 그 북한의 선거에 참여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솔직히 말해서 제주도 사람들 할 말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 이제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보고서는 또 막 의심의 눈초리 보면서 저 무슨 조작된 거 아니냐. 영화에 시각적 이미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김달삼이 투표용지 가져가고 투표용지 꾸러미에 제주 이렇게 써 있고 한자로 5만 2천 이렇게 숫자도 적혀 있고 그 자료 어디서 제가 그 자료 어디서 찾았는지 아세요? 어디서? 제주 4.3 기념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저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어떻게 대한민국 50선거는 방해하고 북한에 가갖고 선거를 하냐. 뭐 그래서 막 약간 좀 이제 저 조작된 거 아니야. 뭐 그래서 약간 추궁하는 식으로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비현실적이니까요.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대한민국 선거는 완전히 부정하고 그 난리를 쳐갖고 무장투쟁을 폭동을 벌인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5만 2천 장의 5만 2천 명이 투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자료를 어디서 찾냐고 이제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또 답변 드리죠. 그거 제주산 기념관에서 찾은 겁니다. 자익들이 생산해낸 자료예요. 어떻게 보면은. 놀랍네요. 진짜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국전쟁이 왜 굉장히 핵폭탄급의 위력을 갖고 있냐면 이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념적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는 거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좌우가. 이게 보수 우파가 생산해내는 자료를 가지고 이 어떤 제주 4.3을 비판하거나 논박하거나 이랬다면은 아마 그냥 저거는
애초부터 우파적 시각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수 우파의 시각을 다 배제시킨 거예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좌파들이 생산해낸 데이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일부러. 할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CNN 방송과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거기 보면 그들이 그렇게 존경한다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제주 4.3 사건을 규정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화에 명확히 제가 표현했지만 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이 맞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명예를 또 이렇게 회복시켜야 된다. 두 개의 핵심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발언한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아 그렇죠. 네. 뭐 전 정확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을 중심으로 축으로 놓고 영화가 제작된 겁니다. 적어도 제주 4.3 사건은. 저는 그 두 가지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억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당시가 48년도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말한다면 굉장히 혼돈의 시기였고 이게 전투가 벌어졌을 때 전쟁이나 전투가 벌어졌을 때 피하 식별이 되려면 군복을 입어야 돼요. 아시는 것처럼 월남전 때도 베트남전 때도 왜 많은 희생자들이 억울한 희생자들이 발생했는가. 군복을 입지 않았던 거예요. 베트콩들이요. 그렇죠. 그냥 민간인 복장으로 있다가 갑자기 총 들고 싸우고 그러니까 사실은 패닉에 빠진 미군들이 뭐 때로는 진짜 좀 약간 정신 이상자들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극단적 상황에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극단적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사건인 거죠. 근데 원인 제공은 누가 했습니까? 베트콩들이 제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마찬가지로 제주 4.3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피하 식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마도 상당 부분 억울한 죽음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희생된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 사건은 제주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이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역사에서 기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상당히 해소가 됐어요. 해소가 아니라 거의 뭐 완벽하게 돼 있죠. 지금 뭐 제주 4.3 거기 추모 공원에 가봐도 그 말씀하신 그 두 번째 내용,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많이 학살당했다. 그 내용이 전부 다 기념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체 내용이 다 거기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인당 9,7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도 뭐 어느 정도는 꽤 됐죠. 그리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부분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 폭동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어디서 이 사건이 공산주의 폭동이라는 걸 알겠습니까?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주말 되면은 전국에서 관광버스들이 제주 4.3 기념관에 가요.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이. 그래서 그 제주 4.3 기념관을 다 둘러봅니다. 투어를 해요. 그러면 끝나고 나갖고서는 얘네들이 이제 조그만 포스트잇으로 벽에다가 또 나무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매달아놔요. 자신들의 감상평을. 99%가 이승만 독재자 뭐 어쩌고저쩌고 이승만 대통령 비난하고 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는 얘기만 있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을 일으켜갖고 공산주의가 무섭다?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순수한 학생들이 봤을 때 왜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그렇게 전시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간인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감독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저는 인정한다니까요. 그 부분. 분명히 민간인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부분을 꼭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국민들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게 제주 4.3 진상보고서의 내용 중에 허점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수파의 역사학자들이 이거 방기한 거예요.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뭐 역할이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주 4.3 진상보고서에서 우리가 반드시 얘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희생자에 대한 정의와 가해자에 대한 정의가 너무 비합리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상식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제주 4.3 진상보고서에는 희생자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어떤 사람이 희생자냐라고 규정을 할 때 2명의 인후보증만 돼도 희생자가 등록이 돼요. 이 인후보증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그냥 사람의 증언으로 예를 들면은 저 사람 당시에 희생자가 맞다. 이 말 한마디로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인후보증 2명만 있으면 요건에. 그러면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은
물론 뭐 이걸 가지고 그들을 뭐 폄훼하거나 그럴 의도는 아닌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후보증만으로 하면 이 법률적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다 엄격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인후보증만을 하다 보니까 내가 너 해줄게 나도 너 해줄게. 그게 충분히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무슨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희생자라는 거를. 그리고 한국전쟁 때 사망한 분들도 꽤 많고 심지어는 47년도에 사망한 사람까지도 지금 피해자로 등재가 되고 있어요. 48년 4월 3일 날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47년도에 사망한 분이 희생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인후보증이라는 구조적 어떤 애초에 그렇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가해자에 대한 정의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자, 피해자에 대한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77년이나 됐기 때문에 증거를 찾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근데 또 희생자에 대한 증거는 더더욱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희생자에 대한 정의를 인후보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놨다. 그러면 가해자에 대한 것도 동일한 관점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후보증을 통해서 저 사람이 가해자다. 그러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해자에 대한 개념 정의라는 항목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명백하게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물들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피해자들은 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가해자들은 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가해자라고 하는 거는 남로당 당원들을 말하는 그렇죠. 건가요? 폭동을 일으킨 폭동을 사람들. 일으킨 사람들. 반란 세력들. 이들의 범죄 행위가 구체적으로 수사 기록이라든가 아주 구체적인 물적 증거, 문서라든가 이 기록물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된다. 이거는 너무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극대화시키고 가해자는 이제 최소화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그 방향으로 봐요. 세팅이 되어 있는 거네요. 국민들은 제주 4.3 진상 보고서 하니까 국가가 이제 이걸 조사했고 국가가 정리했다 그래갖고 뭐 굉장히 공정하게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건 굉장히 큰 착각이고요. 당시에 제주 4.3 진상 보고서를 만드는 기획단이라는 게 꾸려졌어요. 그 기획단장이 박원순이에요. 박원순이 4.3을 아나요? 뭐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냥 좌파 정치인이에요. 비운의 운명을 맞이했던 그 사람이 결국엔 제주 4.3 진상보고서를 총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4.3에 대해서 그렇게 왜곡된 시각이 퍼지게 된 것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박원순이에요. 저는 노무현 정부의 제주 4.3 진상보고서가 엉망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엄중한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인데 이거를 이렇게 편향되게 기술하고 그것을 정부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큰 유감이다. 왜냐하면 이게 진상보고서가 만들어지면서 학교, 도서관, 언론사, 공식적인 기구에 이 자료가 다 배포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일종의 제주 4.3 사건의 스탠다드가 된 거예요. 국가가 폭력을 휘둘러서 죄 없는 양민들이 학살이 됐다. 이 관점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앞부분에 대한 얘기가 싹 빠져버리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또 하나의 그게 왜곡이죠. 건국전쟁2가 역사를 왜곡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이고요. 잘못된 역사를 되짚는 겁니다.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작업이 객관적 기록을 통해서 그 작업이 지금 건국전쟁2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한 가지 여기서 떠올라서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뭐 제주 4.3의 역사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영화 보고서 이제 뭐 제주도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막 반대 뭐 목소리를 막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얘기 공통점이 이제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미 제주 4.3 사건은 대통령도 사과를 했고 정부 보고서도 만들어지고 이미 역사가 완결이 된 거다. 정리가 다 된 건데 왜 갑자기 건국전쟁2가 튀어나와갖고 정리가 다 된 역사를 헤집어 놓으면서 제주 4.3의 희생자들에게 가슴을 후벼 파는 뭐 그런 짓을 하고 있냐 뭐 이런 비난이에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니 정리가 다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그걸 몰라요. 이렇게 정리가 다 된 사건인데 왜 2072명이 재심을 신청했어요 지금. 명백한 범죄자들이에요. 가해자들이고 수용인 명부까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2072명이 재심을 신청하고
2072명이 무죄를 통고받았어요. 법원에서. 승소율이 100%입니다. 아니 이미 정리가 다 됐다면서요. 역사가 정리가 다 됐는데 왜 2072명이 재심을 신청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 9월 달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의 암살범 그 김재규에 대한 지금 재심이 또 시작됐어요. 제가 알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다 정리가 다 됐는데 왜 이렇게 이걸 분란을 일으켜 갖고 해집고도 아니냐. 네. 아니 그럼 박정희 대통령 역사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의 역사는 정리가 안 됐습니까? 이미 다 정리 다 된 거예요. 이번에 재심될 때 재심의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물적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예요. 김재규가 고문당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막힌데 그건 말 그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새로운 역사적 자료가 나오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어느 사건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심도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김재규 그것도 법률적인 어떤 요건이 충족된다면 재심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제주도삼 사건에 대해서도 이번에 얼마나 새로운 물적 자료와 증언과 증거들이 나왔습니까? 심지어 국가가 양민을 학살한 것이 아니라 인민유격 때 폭도들이 양민들을 공격해갖고 죄 없는 제주도민들이 성을 쌓았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자기 가족이 13명이 인민유격 때 폭도들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어르신의 증언도 나오고 있고 이거 새로운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듣지 못했어요. 국민들이. 그럼 같이 얘기해야 되죠. 공평하게.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된다.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그런 불공정성이거든요. 어떻게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된다는 것이 또 동일한 잣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큰 불만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감독님이 비판하시는 그런 잘못된 역사관이 퍼지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해방 전후사 인식이라는 책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관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감독님 보시기에. 해방전후사 인식도 중요한 책이고 우리가 역사를 되짚는데 우리가 반추해봐야 되는 반성적 사고를 해야 되는 이렇게 중요한 저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라는 책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1980년대 사실상 대학가라든가 지성계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책 읽고 공부한 세대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죄가 많은 세대다.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세대다. 왜냐하면 그거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했던 세대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하나들을 갖다가 이제 되짚어 봐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추상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모든 사건들은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들 책에서 굉장히 범죄의 기록들이 많이 노출돼 있어요. 예를 들면 여순 반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쓴 한국현대사 155페이지에서 156페이지 사이에서는 뭐라고 기술해 있냐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이 좌익들이 그 당시에는 뭔가 자기네들이 인민해방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민재판을 개최하고 결정서를 낭독을 해요. 결정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이걸 다 해방을 했으니까 여기는 완전히 우리의 이제 속된 말로 나와버리다. 니들 건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에 보면은 여순 반란 사건이 1948년 10월 19일 날 발생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여수를 완전 장악해요. 순천까지 이 반란군들이 남노당 조직들이 그리고 인민재판이 이루어지고 경찰, 군인, 우익인사들 무참한 살해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총알이 아깝다고 땅속에다가 사람을 묻고 죽창으로 찔러 그냥 총알 아깝다고 생매장을 하고 죽인 그런 케이스다.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결정문 인민위원회 결정서에서 두 번째 항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을 맹세한다. 그런 얘기 나와요. 우리는 남한의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사실은 북한식으로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우리는 실시한다. 그건 완전히 북한 얘기예요. 북한 얘기.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위해서 충성을 맹세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의로운 민주항쟁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제주 4.3도 마찬가지예요. 여순도 마찬가지고. 그런 물적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란이지 무슨 뭐 의로운 민주항쟁으로 기록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건국전쟁 1편은 117만이나 받는데 2편은 뭐 7만 지금 한 4천 정도 받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얘기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 영화는요. 제가 1편을 만들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수많은 거짓말들을 목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를 이제 제 나름대로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증명한 겁니다. 이승만에 대한 거짓말들. 그렇죠. 이승만을 비난하고 욕하는데 사용됐던 온갖 거짓말들을. 근데 1편을 정리하는데 거대한 산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죄 없는 양민들을 학살했다. 이승만 양민 학살론이라고. 그게 대표적인 프레임이잖아요. 그렇죠. 제주 4.3 뭐 여순 얘기할 때. 여순하고 또 뭐 저기 어떤 거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국민방위군하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보도연맹 사건. 네. 네. 그거 뭐 대표적으로 인용되면서 그렇죠. 이승만이 학살자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건국전쟁 1편을 마치면서 그거를 못 넣었어요. 아니 못 넣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의도적으로 제가 그걸 뺐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극장에 가고서는 막 3시간 4시간씩 영화 볼 수 없어요. 100분도 사실은 긴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많은 국민들이 관객들이 그거 보고 지루하다는 얘기를 한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현명했다라고 보는 이유가 그 이승만 학살론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해야 되겠다. 이거를 같이 넣어버리면 이게 진짜 너무 분량이 많이 늘어나고 소화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2024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뭐 양민들을 뭐 이렇게 죄 없는 양민들을 학살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걸러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그것이 2편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독으로서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던 작업이고 그리고 이게 저는 현명했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니 기독교인이 왜 쓸데없이 사람을 갖다가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겠습니까? 그런 관점은 잘못된 관점이고요.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구한 겁니다. 자, 제가 이번 자료에서 48년 5월 10일 선거 김달삼이 북한에 가서 조선인민공화국 뭐 출범을 찬성하는 투표를 하고 이런 이게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으로 직접 보는 증거들이지 않습니까? 생생한.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48년 49년도에 많은 국군들이 월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49년도 5월 5일 날 있었던 그 춘천을 주둔지로 했던 국군 8년대 1대대 2대대 표무원 강태무 소령의 이 부대가 대거 월북을 합니다. 대대 2개 통째로 그냥 월북을 그렇죠.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아주 생생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록 필름으로. 그럼 저거 보면은 국민들이 뭘 느끼겠어요? 한마디로 야 이건 나라가 아니었구나. 뭐 육군만 월북하나요? 해군 함정 408호라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그 가난했던 나라에 배가 어디 있습니까? 함정이 월북을 하고 미군이 공유했던 그 L4, L5 연락기 2대가 그냥 또 그 비싼 비행기가 날라가 그 당시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월북해요 막. 한마디로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숙군 작업이라 그래갖고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 국군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가 갖다 조사하는 작업을 숙군이라 그랬는데 4,700명인가? 검거된 인원이 4,700이에요. 숙군 작업이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진행이 되니까 군부대에 있던 이 좌익 공산주의 압로당 세력들이 도망치고 월북하는 인원이 5천 몇백 명이에요. 그러면 이 2개 그러니까 검거된 사람과 월북한 인원을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인원입니다. 거기다 잡히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했으면 그렇죠. 말할 수가 없겠죠. 49년도 표명원 강태무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 자료는 바로 그 숙군 작업을 통해서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북으로 도망친 거거든요. 한마디로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당시에 국군 병력이 조선경비대라 그때 불렸는데 8만 명 정도라 그랬어요. 8만 명. 그럼 10,000명이면요. 10,000명이 북으로 10,000명이 자익 공산주의였다면은 10%가 넘는 비율이에요. 그럼 이건 엄청난 비율인 거죠, 사실은. 이러한 사실들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죄 없는 양민을 학살한 것이 아니라 자유공산주의자들의 그 거짓말이고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비상적인 어떤 수단을 갖다 강구한 겁니다. 사실 극단적 상황에서. 그래서 브라이언 마이스라는 미국 교수가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내린 결정은 국가가 비상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당연히 시민의 자유는 일단 유보될 수밖에 없고 국가부터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유혈 충돌이 일어난 것이지 무슨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뭐 시민 항쟁을 했습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슨 데모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나라를 반란을 한 겁니다. 나라의 설립을 방해한 겁니다. 그걸 어느 대통령이 그래 우리 대화 타협으로 이걸 해결합시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잘못된 거죠.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당연히 국가의 비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비극적 사태가 발생한 거죠. 우리가 그 역사를 그 시대의 여정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저는 올바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브라이언 마이어스 교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또 대목을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출발이 나빴기 때문에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 중에는 대한민국 출발이 애초에 잘못됐기 때문에 이 나라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나라야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발언이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사실 잘못된 출발했어도 얼마나 좋은 역사를 써내려 갔는지는 그런 예시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감독님이 왜 그 부분을 포함시켰는지 또 그 브라이언 마이어스 교수가 그걸 통해서 어떤 말을 전달하고 싶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건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건국,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요. 나라를 만드는데 서로 입장이 다른 여러 세력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에서는 1945년도 해방된 직후부터 결국에는 좌익 공산주의적 시점에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이미 그 당시에 46년도 미군정 조사 보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찬동하는 국민들이 77%인가?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이 국호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거의 70에서 80%를 됩니다. 대한민국이 신생정부의 국호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0% 초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3배 이상 자익 공산주의의 이념이 적합한 이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죠. 그 시대에.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은 자익 공산주의에 기초해 갖고 소비에트에서 일어났던 그런 러시아 혁명에 기초한 그런 공산주의 체제를 선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문맹률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뭔지도 솔직히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특히나 이제 소련에서 이런 그 식민지 그 민족 해방의 관점에서 많은 지원도 했기 때문에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공산주의는 독립운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념이구나 이렇게 착각한 사람들도 있고 결국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좌익과 공산주의 입장에서 나라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고 이승만과 같은 기독교인은 그게 아니다. 공산주의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해방시키는 본질적인 철학이 될 수 없다. 이념이 될 수 없다. 그거는 인간의 삶을 옥죄는 구속시키는 잘못된 이념이다 해갖고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입국론에 기초해갖고 자유와 민주주의, 미국에서 배운 자유와 민주주의가 또 시장경제가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우리 민족에게는 적합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입장을 견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자유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충돌한 겁니다. 이게 그 시기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이게 뭐랄까 땅 따먹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건 싸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는 유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역사를 이해하는 게 정답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려서 브라이언 마이어스 아까 얘기해서 미국의 사례를 좀 볼게요. 미국의 건국을 사람들은 조지 워싱턴이 영국과 싸워갖고 식민지 시절에 영국군을 몰아낸 것을 건국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건국이 완료된 시점은 어디까지 보냐면은 남북 전쟁까지 포함시켜요. 왜냐? 그 당시에 뭐 잘 아시겠지만 남부 쪽에서는 상당수 사람들이 그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들의 이론에 기초해 갖고 각 연방, 각 주 고유한 자기의 자유가 중심이 돼야 된다. 반면에 북부에서는 에브라임 링컨 같은 사람들은 야 그렇게 따지면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국가가 어디 있는 거냐. 저는 에브라임 링컨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남북 전쟁이 남부의 승리로 끝났다면은 오늘날과 같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텍사스, 뭐 미시시피, 뭐 캘리포니아 안 그렇습니까? 각 연방의 고유한 지금도 사실은 그 연방의 고유한 개성과 법이 지배하고 있지만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남북 전쟁은 이 두 가지의 세력이 충돌한 거예요. 미래의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떤 이념을 가지고 갈 것인가. 자, 그래서 결국에는 북부가 승리해갖고 오늘날 같은 강력한 미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브라임 링컨이 옳았다고 생각하는데 브라이언 마이스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 받은 인사이트는 뭐냐면은 브라이언 마이스가 그러더라고요. 에브라임 링컨 어떻게 생각하냐고. 좀 무지하니까 잘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뭐 교과서에 나왔던 굉장히 착하고 인간적이고 또 노예 해방, 흑인들을 해방시킨 그런 뭐 훌륭한 정치인 아니냐 했더니 이 사람이 막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을 저한테 하나 제시해 주더라고요. 링컨의 진실이라는. 야, 제가 그 책 읽고 정말 정신이 번쩍 뜨는 거예요. 왜 이 책을 나한테 권했는지. 한마디로 링컨의 진실이라는 책은 뭘 담고 있냐면은 링컨이 얼마나 잔인한 독재자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국가주의를 자신이 믿는 정치적 이념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연방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네.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링컨이 얼마나 정말 지금으로 치면은 정말 독재자예요, 독재자. 제가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링컨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자기를 위해서 목사들한테 기도를 하라는 어떤 그런 명령을 갖다 내렸나 봐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 사람들 가치로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아니 기록에 나오니까. 근데 목사들 중에 뭐 말 안 듣는 목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안 했다 그래갖고 목사들을 갖다 구속시켜요.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링컨을 위해서. 그러니까 남북 전쟁이 치열하게 전쟁되고 있는데 너는 왜 국가의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느냐? 이제 이런 거지만 사실 오늘날의 시점으로 보면은 야 이게 말이 되나? 8만 6천 그런 방식으로 8만 6천 명이 구속됐어요. 정치인들이라든가 목사라든가 기독교 교회 목사들이 또 언론인들도 많이 언론인도 구속됐잖아요. 그렇고 네.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한 독재자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그런 진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몇십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남북전쟁으로.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두 개 합쳐갖고 제가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지만 뭐 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상됐을 거예요. 죽거나 다치거나. 그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미국 역사에서. 하지만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 그렇게 큰 진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우리는 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야. 우리는 출발이 정말 너무 좀 뭐라 그러나 뭐 더티했어. 우리는 막 이렇게 게다가 인디안들 학살했지 않습니까?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흑인 노예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100년 가까이 흑인 노예를 부렸는데 지금 그 얘기 하나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는 그래서 자부심이 있을 수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프랑스는 안 그랬습니까? 프랑스 19세기 때 얼마나 잔인한 테러가 곳곳에서 벌어졌습니까? 프랑스 혁명 얼마나 그 피해 숙청이 잔인하게 이루어졌습니까? 근데 오늘날 21세기에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는 프랑스 혁명의 후예로서 너무 진짜 부끄럽고 우리는 프랑스인임을 정말 자랑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왜 중요한 포인트냐. 누군가가 한국인들에게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갖다 주입시켰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에 태어난 거야. 너희들은 애초에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거야. 심지어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80년대 90년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보다 한반도에서의 적자야. 역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정부야. 이렇게 얘기한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아까 해방전 후사의 인식이나 다이슨 현대사 같은 좌익 서적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현혹시킨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전 국민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대각성 운동의 기본적인 축은 반성과 성찰이 돼야 된다.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거 좌파들, 좌익들이 그렇게 준동하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먹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를 역사의식이 없는, 역사에 대한 개념이 전무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왜 피터지게 싸우나 하는 보수 우파의 정치인들, 그러한 교수들,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생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같이 동조했기 때문에 결국엔 좌익과 우익이라는 표현보다도 역사의식이 없는 보수 우파들이 이 잘못된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이어스 교수도 이제 영화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관람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뭐 감독님께서 뭐 맛배기를 보여주시고 계시지만 정말 그 영화를 현장에서 봐야지 느낄 수 있는 또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마이어스 교수가 정말 중요한 말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원칙 있는 좌파들과 원칙 없는 보수주의자들의 합작품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감독님께서 뭐 해주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혹시 영화를 만드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건 뭔가요? 제작 과정에서 이런 영화를 하나 만들기까지 정말 그 산고의 고통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힘드셨던 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기록 찾는 거지, 기록. 생각보다 기록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왔으니까 사람들은 보고 뭐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하지만 이게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이 장르는. 어떤 기록이 나왔냐 안 나왔냐는 영화의 가치가 특히 다큐멘터리지 않습니까? 극영화는 허구의 세계로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하고 배우들이 연기를 해서 만들어내는 허구의 세계지만 물론 그것이 진실을 담을 수도 있지만 다큐멘터리는 배우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픽션이 존재할 수 없는 장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 100% 객관적 증거물, 기록, 사진, 문서, 생생한 증언 이거를 통해서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증언은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큐멘터리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증언이 객관적 기록 문서나 기록 필름, 객관적 물증과 사람의 증언이 일치할 때만 이 증언이 효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객관적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데 증언만으로 존재한다? 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기록의 가치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기록 하나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영화에서도 기록을 찾는 작업은 정말 힘든 작업이었죠.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 저도 이제 논리의 세계에서 뭐 다큐멘터리 한 지가 벌써 한 30년이 넘었는데 참 이게 논리와 이성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참 신기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새는 이제 겸허하게 이거는 제가 움직이긴 하지만 저도 열심히 하기 땀 흘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거는 내가 만든다는 생각이 안 들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근데 제가 뭐 이 말이 제가 뭐 이렇게 신앙 간증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솔직히 미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아 우주를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어쨌든 살다가 또 사람이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지? 사실 우리는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매 시간 매 분이 신기한 기적의 연속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에게 찾아오는 어떤 이 기록들 마치 제가 기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기록이 말을 저한테 걸면서 다가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 기록을 찾는 게 마치 사막에서 바늘 같은 거 하나 찾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망망한 대에 그냥 조그만 조각배 하나 타고 어디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 막막한 느낌이 들 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정말 기적적으로 그 기록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기록이 보통 기록이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영화를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48년도 그 해주에 가서 막 이렇게 투표하고 뭐 그런 장면들 49년도에
표모, 강태무, 소룡 얘네들이 막 월북해서 막 북한에서 퍼레이드를 하는 장면들. 이거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공개되는 자료들이에요. 이런 거. 듣도 보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거 역사적으로 이런 거 연구한 사람들이 뭐 지금까지 뭐 한두 명이 아니었을 텐데 그들에게는 안 갔던 자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어쨌든 저한테 온 거 아닙니까? 공전쟁 만드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겸허하게 그냥 이거는 제가 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냥 진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선물 같은 거다. 그래서 제가 기적의 여정이라는 표현을 제 영화 작업 자체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그렇게 한 번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를. 그 대대 월북하는 그 장면 같은 거는 감독님께서 미국의 메릴랜드 가서 찾으신 건가요? 그 사료는 어디서 그쵸? 찾으신 건가요? 기록문서 보관소. 기록문서 보관소. 거기 이렇게 한번 탐방하시고 또 자료를 리서치하시면서 좀 느끼신 게 있을까요?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잘 돼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거는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기록의 나라다. 그리고 사실은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방식이 옳아요. 철저한 기록 중심으로 그 기록의 역사를 갖다가 간직하는. 왜냐하면은 참과 거짓,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오래된 것들이라도. 시간이 또 앞으로 지나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늘 2025년을 살고 있지만 10년 후에는 우리는 이미 이 시점은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행위입니다. 인류의 문명 발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록의 가치라는 것은 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특히나 역사의 진실성을 찾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이죠. 그런데 이번에 기록문서보관청에서 정말 참 럭키했던 게 뭐냐면 그 애초부터 찾은 게 아니에요. 어떤 애초부터 찾았다는 이 말이 적당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알고 가신 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걸 찾아야지 하고 가신 게 아니라 어디에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간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막연하게. 왜냐하면 그 기록문서보관청이라는 게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사이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의 기록들이 다 집결되는 거예요. 미국 정치사나 미국 군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군사 역사나 이런 것들이 전쟁의 역사라든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보안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처음에 들어가면은 투어리스트로 당연히 투어리스트에 그러니까 제일 낮은 등급 정보에 접근된 이 영역이 굉장히 뭐랄까 좀 제한된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요한 정보는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조사를 안 했지만 제 느낌에는 한 5등급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이게 보안 등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안 등급이 높을수록 뭐 고급 정보에 들어가겠죠.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뭐 맨 아래 등급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 그 자료를 얻어내는 과정이 얼마나 신기한 과정들이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진짜로. 그리고 무슨 뭐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은 뭐가 툭툭툭 튀어나오고 그럼 벌써 이미 다 이런 건국전쟁 영화가 뭐 수십 편 만들어졌죠.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은 와 이건 무슨 어떻게 이런 게 나한테 왔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천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길을 인도해 준다던가 뭐 이쪽으로 가봐라 뭐 아니면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봉사를 한다던가 뭐 하여튼 되게 다양한 형태였지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어려운 정말 저는 기적이라는 표현이 진짜 적당한데 기적적으로 나온 자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제 전시 접근 노획 자료라는 라벨이 붙어 있는 그건데 그거는 1950년 우리가 10월 1일 날 38선을 돌파해서 북으로 갔지 않습니까? 북한 애들이 갑자기 이제 국군하고 유엔군이 오니까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버리고 간 기록물들을 미군이 노획한 거거든요. 그 북한에도 없는 자료들이에요. 그런 자료들도 그렇고 그게 쉽게 뭐 이렇게 들어오는 자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제 결론은 이건 진짜 기독교인들이 많이 좀 봐주셔야 돼요. 진짜로. 네. 맞습니다. 네. 그 교회 같은 데서 좀 단체 관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홍보도 많이 하시고 교인분들이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이 진실을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영화에 보면
그들이 만들고 지키려 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마지막 말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뭐 조사한 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의 그냥 상상 마음을 이제 한번 써본 거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갖고 나라를 만드는 건국 1세들의 꿈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 아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또 자신의 고유한 주권들을 갖다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적어도 공산주의는 아니었다고 저는 확신이 들어요. 건국 1세들이 그 희생을 하면서. 그 6.25 한국전쟁 때 그런 증언도 있지 않았습니까? 국군 그 부대들이 그렇게 깨지면서 그 당시에 T-34 탱크가 사실은 굉장히 가공할 만한 무기였거든요. 우리가 탱크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탱크를 잡을 수 있는 무기조차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탱크 잡는 바주카 보고도 들어오고 그랬지만 초창기에 왜 그렇게 쉽게 그 38선이 뚫리고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됐는가. 전략에 있어서 엄청나게 그 열세였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 부대가 대대급에서 투항한 부대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백기를 들고 나온 부대가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깨지면 깨졌지. 아, 그건 진짜 대단한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이 꿈꿨던 나라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말 그대로 반공산주의를 하기 위한 그런 그 꿈을 키웠던 나라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러한 그 가치관과 그러한 철학이 어쨌든 대한민국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든 거 아니었나.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었고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세계 무대에서 정말 내노라하는 그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정신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를 비집고 이상한 어떤 그런 좌편향된 그 기형적 공산주의적 이념들이 막 파고들고 평등을 가장해 갖고 불균형을 갖다가 불공정과 불균형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진영 논리로 싸움을 시켜놓는 이거는 나라를 둘로 쪼개는 어떤 그런 잘못된 정치 이념인데 이것이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 권력의 핵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북한과는 사실은 우리가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좌파 정부들이 늘 정권을 잡으면 하는 여러 가지 행태 중에 하나가 친북적인 어떤 정책들을 갖다가 내놓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반역이에요. 자유와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을 내린다면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들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건국 1세들의 꿈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독님은 지금 이제 문화 전쟁의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 계시는데 대한민국 지금 보수 진영이 맞이하고 있는 그 문화 전쟁의 현 주소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까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가 문화 전쟁의 가치를 인식한 게 저는 이제 한 1년 됐다고 생각해요. 거의 건국 전쟁이 나왔을 네. 때 거의 시작됐다. 네. 타이밍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인식을 못했어요. 예전에 이런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은요 보수 우파의 좀 그런 사람들이 지원도 잘 안 했어요. 그리고 막 색안경을 끼고 보고 뭐 정치 투쟁하고 이러는 것들이 중요하지 무슨 뭐 영화가 뭐가 중요하냐 뭐 이제 이런 식의 반응들이 주류를 이뤘죠. 옛날엔 김일성의 아이들 때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작년에 건국전쟁이 117만 명이나 되는 큰 흥행을 하면서 아 이게 보수 우파도 이런 문화 관련된 특히 영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사람들의 정치 의식을 올바로 잡는데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매체구나라는 걸 확실을 한 거죠. 사람들이. 사실 좌파는 그걸 아주 오래전부터 간파했잖아요. 그렇죠. 그 안토니오 그람시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뭐 그 역사를 따지다면은 진짜 뭐 한 100년 정도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꽤 오래된 역사를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고 그 원칙하에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문화적인 선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중요한 건 다 거짓이란 얘기죠.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좌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념과 얘기들 중에서 저는 진실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얘기 중에서. 그래서 이거는 참과 거짓의 싸움이고 영적 전쟁이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보수우파에서는 잘 못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건국전쟁이 나오면서 이제 깨닫기 시작했던 거고, 누구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이걸 이제 교묘하게 좀 이용해 먹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갖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가 이승만 대통령이 영화 만든다 그러면서 아마 후원금도 엄청 받았을 겁니다,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근데 이제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갖고. 그러니까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된다. 근데 거꾸로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80% 한 이 정도가 기독교 보수 우파예요. 아이러니하네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해요. 시기심입니다. 그런 속담이 있더라. 어느 분이 저한테 그거 알려주셨는데 중국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사촌이 땅을 사면 잔치를 베풀어 준대요. 근데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인의 고유한 DNA적인 속성을 담고 있는 건데 네. 저는 이거 지금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요. 별 얘기, 하여튼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는데 근데 이제 제 얘기를 떠나서 사촌이 땅을 사면 왜 잔치를 열어준다는 속담이 있겠는가. 사촌이 땅을 샀을 때 잔치를 열어줌으로써 이 사람을 북돋아주고 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더 잘 됐을 때 자기도 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고 개인적인 어떤 관점에서 얘기된 건데 우리는 이게 참 고질적으로 잘못된 습성인데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를 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 감독님 이제 그러면 혹시 꿈이 있으신가요?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건국전쟁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상징적인 건강한 또 진실을 찾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하는 사람들의 상징성, 구심점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통해서 당분간은 건국전쟁이라는 타이틀을 건 작품들이 조금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나오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미 건국전쟁 3편은 시작이 됐어요. 아 이미 지금 네. 구상하고 제작하고 계신 거예요? 촬영이 시작이 됐어요.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건국전쟁 3편은 민주화운동 세대들에 대한 본질을 좀 다뤄보는 그런 작업이 될 거예요. 다들 그 주제 하나하나가 좌파들이 보기에 뼈아픈 주제들을 다루시네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국민들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이상한 부채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주화운동에 대한 거거든요. 민주화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스럽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분명하지만 이 민주화 운동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갖고 이걸 이용해 먹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논리로 치면은. 그래서 결국 정치 권력을 2번이나 장악한 사람들이 있고 현재도 정치 권력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순수한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기심으로 중심으로 해서 어떤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보면 좀 이용하고 활용한 거죠, 사실은.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가 돼서 대한민국 정치 권력을 계속 장악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계속적인 분열과 대립과 갈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는 명확하게 민주화 운동이 무엇이었는지를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쓸데없는 그 이상한 그 좌파 이데올로그들이 만들어낸 그런 부채의식. 국민들이 굉장히 그 부채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 한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국민들 모두가 민주화 운동을 이룩한 중심축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민주화가 무엇인지 민주화 운동이 무엇인지 이것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아마도 3편에서는 그 작업이 될 것 같고 저의 꿈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저는 다큐멘터리 영화만 할 겁니다.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근데 이제 조금 더 큰 꿈을 좀 키우게 된 이유가 리버티 영상 아카데미를 지금 서초동에 있는 곳에서 만들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젊은 인재들을 좀 양성해 보겠다. 영화 인재들을. 영화 감독, 촬영 감독, 극작가들 이런 사람들을 좀 양성해 보겠다는 목적으로 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영화를 만들고 영화를 배우고 하는 그런 대학이라든가 아카데미가 90% 이상 거의 99%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다 좌편향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갖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어떤 그런 카르텔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에 물들고 출발을 점을 달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저는 올바른 역사 인식 그리고 뭐 할 수만 있다면 좀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그 색깔을 좀 명확히 분명히 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기독교적인 정체성이 단순히 종교적인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회가 발전하는 데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신앙이기 때문이거든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알고 가장 죄악시하는 게 거짓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회에는 너무 많은 거짓말들이 존재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철학이 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또 신앙적 관점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이 올바른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꿈은 일단은 지금 만들어 놓은 지금 이미 만들어 놓은 서초동에다 만들어 놓은 리버티 영상 아카데미를 좀 더 이제 안정적이고 좀 확대된 발전된 형태로 끌어나가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미 그건 시작을 했어요. 서초동에다가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또 강연도 시작했고 근데 이제 아직 제가 영화를 만들고 이걸 강연하고 이게 동시에 안 되다 보니까 저게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시작을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할 수만 있다면은 그러니까 건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아카데미 같은 거. 그래서 제 꿈은 1년 365일 건국전쟁이 상영되는 극장, 건국 시어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 작은 기념관, 건국에 대한 올바른 개념 이것을 좀 이렇게 공부하고 토론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극장과 어떤 문화적인 공간이 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하나 만드는 것. 그래서 영화 돈 벌면 영화로 돈 번 거 다 100% 건국 시어터, 건국학을 만드는 이런 아카데미에 지금 투자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신다면 10년 걸릴게 뭐 한 1, 2년 안에 완성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링크 같은 게 있을까요? 후원하고 싶은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 링크 같은 게 있나요? 그 건국 시어터 관련한 거는 지금 이제 만들 계획이에요. 따로. 뭐 누구는 또 뭐 크라우드 펀딩을 좀 해라. 그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니까 전국민적으로 어떤 운동을 좀 벌여 나가자. 그렇게 아이디어를 주셔갖고 지금 구상 중인데 지금은 아직 이제 그걸 만들진 않았는데 지금 유튜브 저도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김덕영 TV 그런 곳에서도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그곳에 오시면은 뭐 제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국 시어터라든가 리버티 영상 아카데미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을 하실 수 있죠. 예. 리버티 아카데미 또 건국 시어터 여러분들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개봉된 건국전쟁 2 많이 관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덕영 감독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